반장들 반가워요. 어제 공휴일에 회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낯설진 않네요. 네, 좋습니다. 10월 10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 반장, 국정감사 관련해서 물어볼 줄 알았죠? 다른 거 물어볼게요. 생활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요? 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고 살인행위?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면서 맞아요. 특히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초범이라도 처벌을 더 확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한테 국감 관련한 질문을 할게요. 오늘이 이제 국감 첫날이잖아요.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753개 기관에 대한 국감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여야 공방을 할 만한 쟁점들 어느 때보다 많은 국감이어서 많았죠. 그런지 네. 첫날부터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들어가서 좋습니다. 컨티뉴.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국회가 오늘 법사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고요. 저희가 사실 어제 예상은 했어요.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거다. 그 예상대로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고 또 장관들의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의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5.24 조치 해제 관련한 논란도 있었는데 강 장관이 오전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을 받고요. 현 정부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반장들도 뭐 잘 알겠지만은 5.24 조치는 2010년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솔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강 장관이 오후에 일종의 원론적 차원의 얘기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하여간 국감 관련한 얘기는요. 바로 뒤에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요.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기자단 간담회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서 밝힌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는 사실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재원 관련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은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유 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는 절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 기존에 뭐 그런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대법원에 항고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광주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계속 그걸 기각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자체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얘기부터 해보고요. 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소식을 이어서 다각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 유세에 집중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겠다는 의도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를 향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한 차례 더 촉구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외교안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 반장 아니고 신 반장입니다. 네,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는 항상 바쁩니다. 지구를 지키랴, 어벤져스를 건사하랴, 말썽 부리는 친구까지 단속해야 하죠. 자, 현실판 미국 대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을, 역시나 말썽 부리는 친구도 한 명 있고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일,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선거 지원 유세로 향하던 중에 언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냐라는 질문에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In just 4 weeks, you will have the chance to render your verdict on the Democrats' outrageous conduct on November 6th, and you can do early voting in Iowa. Go, just vote, get it over with. 자, 막간을 이용한 코너 알쓸신정입니다. 현 행정부의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 그리고 대부분의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대통령 연임이냐 레임덕이냐를 판가름할 정치적인 시험장인데요.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여론이 좋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른 데 신경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2차 북미 회담 시점을 선거 이후로 못 박은 건 내부적으로는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실무진을 통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회담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장소에는 더욱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제외한 3곳에서 4곳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gapore was fantastic, but we'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 You get it tomorrow. He'd probably like that. I'd like that too. I think it would be good, but we'll see.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자, 또 한 번 등장한 마라라고 리조트.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별장으로 별명이 겨울 백악관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진 장소기도 하죠. Easy, don't hurt yourself. More importantly, don't hurt the house. Much more important. 네, 정상회담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마라라고를 찾았는데요. 골프장을 한 바퀴 돈 뒤에 같이 햄버거를 먹는 게 주요 코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을 제 안방으로 초대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친근감을 과시하기에도 적격입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평양을 1순위로 또 적어도 판문점을 2순위로 꼽습니다. 워싱턴이든 마라라고든 미국 땅을 밟는 게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제3국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열릴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이든 평양이든 뭐 어떠냐 어차피 둘 다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Well, you know, I don't want to embarrass anybody by asking. I think eventually we're going to have lots of meetings on U.S. soil and on their soil, by the way. Just, you know, that's a two-way street. On their soil also. 결국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는 셔틀 외교 시대를 예고한 건데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나아가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책, 즉 수교로 대변되는 국교 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기업 은행도 북한의 투자를 원한다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I returned late last night from North Korea from a trip where we made real progress. While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and much work to do, we can now see a path to where we'll achieve the ultimate goal, which is the full and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싣는 또 한 사람, 바로 교황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럽 순방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의 뜻을 대신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는 18일 정오에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오전에 잡아서 30분 정도의 끝을 내고 또 지금 교황청이 최대 행사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기간인 걸 감안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각별한 배려가 담긴 결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서 교황의 평양 방문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중간선거 이후 재회, 장소 3-4곳 논의 중입니다. 네, 아까 앞에 최 반장 얼굴이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최 반장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색을 하고 신 반장입니다 그러네요. 둘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아까 신반장이 그 어벤져스 그 영상을 썼는데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있어서 그거 다 봤거든요, 시리즈를. 어벤져스 1인데 아까 자막이 2로 나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 교황이 평양 땅을 밟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사되면은 사상 첫 북미 회담에 버금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황이 가진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 물론 이제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잖아요. 네, 어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든 안 되든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한반도 문제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즘 즉위 이후에 가장 바쁜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3,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황청 최대 행사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28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시간을 정오로 잡은 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네요.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밖에 못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국가 정상들이 방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오전 9시 30분을 전후로 면담을 했고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오전에 약 30분 정도만 미팅을 했다는 거죠. 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의사로 해석이 되고요. 또 오는 17일 저녁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청의 그 국무총리격인 파롤린 국무원장 주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진행되는데 그래요? 예, 이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네, 교황이 2014년에 방한했을 때 이미 국내에서도 불씨가 사그라들 기미가 좀 보였었던 세월호 참사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었습니다. 3박 4일 일정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을 챙겼는데요. 당시에 양원보 반장이 관련 발제를 했었거든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그래요? 봅시다. 예. 교황은 대전에서 열린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는 내내 이 왼쪽 가슴에 보시면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만났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달아줬던 겁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 10여 명을 일일이 포옹하고 키스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70만 인파가 몰렸던 이 광화문 시복 미사 카퍼레이드 도중에 교황이 잠깐 이렇게 차를 멈춥니다. 그러고는 오늘 현재 36일째 단식 중인 유민희 아버지 김명호 씨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네, 양반장의 30대 시절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되게 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양반장의 동생인 줄 알았어요. 발제 저런 제목을 거 쓸 때 나 물어보고 좀 써. 지금 50대 아니에요? 아닌가? 상고가 미안해요. 그만해요. 지금. 50대. 또 전화 와요. 네, 빨리. 당시에 저 양반장의 발제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아듀 파파 세월호 불씨를 살리고 떠나다. 아듀 파파. 네, 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랬나요? 네, 멋있는 발제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돌아갔었죠. 저도 그 당시에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주교 신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감동을 적인 모습이었는데 네. 근데 그나저나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옛날 모습이네요. 양반장. 그래서 말이에요. 양반장이 많이 변했군요. 힘들었군요, 그동안. 힘든 시절. 근데 고반장도 한 3년 후에는 후배들이 그대로 고반장의 모습을 써먹을 거예요. 정말 네, 그대로일 각오해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첫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었죠. 천주교 신자 수천 명과 함께 남북 회담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시죠. Al quale prenderanno parte i leader delle due Coree, il signor Moon Jae-in e il signor Kim Jong-un. Tale incontro sarà un'occasione propizia per avviare un dialogo trasparente e un percorso concreto di riconciliazione e di ritrovata fraternità
al fine di garantire 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e nel mondo intero. Al popolo coreano che desidera ardentemente la pace, assicuro la mia personale preghiera e la vicinanza di tutta la Chiesa. 네,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조금 전에 이제 교황의 얘기도 들어봤지만은 교황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아까 양 반장이 특별 미사까지 지금 뭐 집전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높이게 되는데 만약에 교황이 방북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교황 앞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황이 북한에 간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북한은 알려져 있다시피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인데요. 형식적으로 이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를 신격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정상 국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도 함께 추진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 이미지를 벗겠다는 거죠. 정상 국가 얘기라는 게. 네,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갖춰야 하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결단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청와대 소식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뭐 일종의 국회를 질타하는 발언을 했죠. 판문점 선언 비중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회의 뭐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반대로 국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서 이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역시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판문점 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 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범여권은요, 이 국회 비준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 추계의 불확실성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그 시작할 때 신반장이랑 잠깐 얘기해봤지만요.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추천, 동의를 받은 청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법조인을 꿈꾸던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미 관련 소식은 집중 발제에서만 다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런 시기와 관련한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한 11월 중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장소는 아까 서너 곳이라고 그랬죠. 한 서너 곳 정도를 검토하는데 그 북한과 미국을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또 플로리다 그 마라라고 별장에 또 가서 취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관심들이 없네요, 관장들이.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2차 북미 회담 중간 선거 이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간의 국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열의를 불태우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평화, 경제,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짚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정감사 첫날 표정, 또 주요 이슈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모두 753곳의 기관에 대한 송국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저희 다정회도 국감 상황 끝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하여간 단장들도 내일부터 국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는 국감 기간 중 잠깐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암튼 그 전까지는 부장 지시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국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직 휴가계에 사인을 안 했거든요. 고반장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다시 나중에 제가 또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자, 카메라 다시 네. 돌려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번 국감 여야 간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여야 모두 하다가 끝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이번 국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 시작 전 여야 신경전부터 아주 치열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가 없는 국감, 아니면 말고시 폭로가 없는 국감,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감,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온 각자가 맡은 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여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 앞으로 20여일간 다양한 이슈, 다양한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중에서도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입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야당에서는 안보 우려를 주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한 이슈인 만큼 국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외교통상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이른바 524 조치 해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아까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524 조치를 해제한다. 덜컥 그거 발표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뭐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또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그동안 채택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로의 그 중복이 되는 그런 그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두 번째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일자리 문제 그리고 최근 부동산 문제까지 야당은 이 부분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은요,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이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설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심재철 유은혜 공방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예산 사용 내역 공개로 촉발된 업무 추진비 논란과 자료 불법 취득 공방 국감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발은 고발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까지 지금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정정보원은 다른 저희 동료 의원들의 자료 요구마저도 지금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이런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조만간 재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 쪽의 그런 재판과 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요구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공방 역시 국감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교육위원회 첫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감 첫날인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일정 바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희 국감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못다한 국감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스타트. 첫날부터 여야 공방. 네, 아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관련한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조금 전 고반장 집중 발제할 때요. 그러니까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 간에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오후에 강 장관 발언을 들어보면요, 톤이 바뀌었죠. 네, 일단 지금 외통위는 정회가 된 상태고요. 이 오전에 민주당 이해찬 의원 질의 때 이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커진 이후에 오후에는 발언의 톤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관계부처에서는 늘 관련 조치에 대해서 또 해제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비핵화 국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제재 해제의 선행 조건이 뭐냐 이렇게 되물었고 이에 강 장관이 말이 조금 앞섰다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면서 오늘 강 장관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논란이 좀 있으니까 이제 외교부가 공식 자료까지 냈군요. 자, 강경화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냥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지만은 외교안보 얘기부터 해볼게요.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요, 양 반장.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공방이 오갔죠?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내용을 놓고 국감 전부터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져 왔었지 않습니까? 오늘 국방부 국감에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안보 공백 우려 목소리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하고 합의서도 이거 누가 했나 지금 따지고 싶어요. 지금 뭐 질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거 좀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고 공동 어로 구역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영토와 관련되죠.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불가침 부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정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 사회 일각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 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에 국감을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속의 서청원 의원도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평화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장 해제를 한 거다.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요,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가 사실상 종전선언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군사 합의서, 이것은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군사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저는 사실 이 기구의 출연이 한반도판의 헬싱키 체제의 출연이다. 이것은 한반도 군비 통제가 남북 분단 70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 군사합의서가 실제로 성공을 하려면 이행되고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군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 또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 완충구역을 설정을 해서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남북 전력 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구역 설정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이 됐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반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군사 합의서를 둘러싼 여당과 일부 야당의 시각차가 아주 극명하네요. 네, 자, 아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외교부 그 국감 관련해서 오이사 조치 관련한 얘기는 해봤는데 이번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가 오늘 그 외교부 국감에서는 단연 핵심 이슈였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4차1단을 초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추미애 의원의 질문에는 이 선언의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화해와 치유재단의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인 소통을 일본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과방위의 풀네임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방위. 맞습니다. 그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는요, AI 시연이 안 돼서 잘 안 돼서 좀 애를 먹는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요새 국정감사에서는 뭐든지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제로 맞아요. 해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이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를 들고 나와서 시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헤이 최반장 이렇게 부르면 뭐 네 최반장 네, 무엇을 불러요? 원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스피커인데 아무리 박 의원이 헤이 땡땡땡 이라고 불러도 이 스피커가 응답을 안 하는 그래요? 거예요. 되게 10번 넘게 난감했겠는데요? 불렀는데 근데 시연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막상 이 박 의원의 보좌진이 한 번 딱 불렀더니 바로 얘가 응답을 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 의원이 네. 좀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못 알아들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또 회의장에 또 웃음이 던지기도 근데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투리를 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이었던가요? 그때 그 뽀로로 AI 인형하고 맞아요. 대화를 네.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한번 왔었잖아요, 나는 스튜디오에. 대통령이야라고 했더니 나는 어린이의 대통령 성대모사는 하지 마요. 포통령이야. 성대모사는 아니, 하지 그 마요. AI 네. 그 친구가 뽀로로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라고 했더니 AI 그 뽀로로가 나는 어린이들의 대통령이야라고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했던가요,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밥은 먹었니라고 하니까 코끼리 코딱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직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기억에 지금. 남아가지고 예. 부장 없는 사람 셈치죠. 어제도 그럴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시간을 잡아먹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저나 참 고반장 아까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해 준다고 했던 그 선동열 감독이 나왔던 문체위 국감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네, 이 선동열 감독 오늘 오후에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뭐 아주 이슈였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 감독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또 이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 감독은 여러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 감독은 시대적 흐름을 헤아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선수 선발은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감독이라면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써야 한다. 통산 성적으로 선발하면 오히려 이름값으로 선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주 52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반장들이 압축적으로 좀 취재를 해주기 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AI 얘기도 해봤지만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각종 소품을 등장시킵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지만은 무엇보다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죠. 때문에 간혹 살아있는 생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마침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서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거죠. 글쎄요. 저도 뭐 고양이랑 같이 살지만요. 글쎄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장이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한테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놓고 퓨마가 너무 불쌍하다. 이 과잉 대응 아니었느냐 따진 겁니다. 그 당일날 저희도 남북 정상회담 특보 정말 심각하게 전해드리다가 제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죠. 왜냐? 정상회담 관련 이 검색어 다 밀어내고 퓨마가 실검 1위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건 잠깐 다른 소리인데 그 오후 5시경에 대전동물원에서 퓨마가 어떻게 됐다고?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역에 그 경계, 경보 뭐 이렇게 문자가 뿌려지고 했다는데. 자, 김진태 의원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었죠. 평양 정상회담일 저녁에 이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무슨 이유로 그렇게나 빨리 전광석화처럼 사살했느냐. 혹시 이 정상회담에 쏠린 이목 분산시킬까 봐 그랬던 거냐라고 말이죠.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빨리 좀 저걸 처리해라. 자, 김 의원, 퓨마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하고 사람을 공격했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동물이다 라면서 놀라운 이런 동물 지식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보라면서 꺼낸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었으니 퓨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장하고 저 그리고 최 반장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반장도 지금 키울지 말지 고민 중이죠. 요즘 유행어가 고양이 왜 나만 없어? 라고 할 정도라지 않습니까? 진짜 이 퓨마가 불쌍하다면서 정작 이 벵갈 고양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극도로 예민하죠.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김진태 의원 발언하는데 냐옹냐옹 맞아 않습니까? 때문에 개들 마냥 산책 같은 것도 시키질 않죠. 모르긴 몰라도 이 벵갈 고양이 퓨마는 불쌍하고 난 안 불쌍하다냥 하고 몹시 화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학대라는 것이죠. 자, 관련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요, 중국 후난 위성의 예능 프로그램 친애적 객잔입니다. 연예인 부부가 민박집을 열고 일반인 손님을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관찰형 예능이죠. 자, 이렇게 설명만 들으셔도 혹시 하실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효린의 민박 맞습니다. 판박이죠. 자, 설정만 따라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집을 보십시오. 민박집 생김새도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이 카메라 앵글, 이 장면, 이런 주요 장면의 카메라 앵글도 비슷한 구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 당국이 한중 관계를 이유로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자 무단 표절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심천 위성 TV의 주방의 비밀입니다.
유명 셰프들이 15분 내에 초대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며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진행 방식은 물론 무대 구성과 촬영 방식까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판박입니다. 부장이 여기서 왜 나와? 부장이? 저는 당연히 그분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나오죠? 예. 아무튼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요, 이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 프로그램 수입 중단한 2016년 7월 이후에 중국 방송사들의 이런 거침없는 막장 표절, 지금 뭐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2년간 JTBC 2편을 포함해서 모두 15편이나 베껴 썼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치부 회의도 조만간 베끼지 않을까. 아니 이미 베낀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경기도청이요, 수원 광교 신도시 인근에 단독주택 용지 760평을 매입해서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지사 공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상 2층 그리고 연면적 200평 규모로 사업비가 도합 89억 6,7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원래 도지사 공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 그걸 게스트하우스로 바꿨죠. 남 전 지사는 수원의 자기 아파트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어디 사느냐? 성남 아파트에서 출퇴근합니다. 자, 성남에서 도청사가 있는 수원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자, 도청 관계자 왈, 만약 광교 도청 신청사가 문을 여는 2020년 말에 맞춰서 이 지사가 신공간에 입주를 하면 소요 시간 10분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왜 공간에 89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건 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거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원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 넘게 성남에서 살았는데 반문하시겠지만 이젠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또 더 큰 꿈도 꾸지 않습니까? 결단하면 박수가 쏟아질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치부회의를 표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갑자기 실종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위험한데, 그렇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 고양이를 키운다는 표현은 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같이 사는 또 집사들,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김진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그 영상을 쭉 봤는데 그 철창 안에 있는 고양이가 그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뭔가를 경계할 때 그 몸싸움에 대비해서 귀를 납작하게 이렇게 그 눕히거든요. 또는 세우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좀 세워요. 근데 어쨌든 그 눕히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여간 많이 긴장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렇게 고양이가 귀를 뒤로 이렇게 바짝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세워 있는 걸 마징가 귀라고 하잖아요. 저게 이제 경계를 하거나 좀 불안하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바짝 마징가처럼. 네.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저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데요. 김진태 의원 역시 고양이과 동물이 저런 낯선 상황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비난 일색이던데요. 퓨마가 아무리 고양이과라고 한들 그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저 고양이가 필요했던 건지 정작 고양이가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김진태 의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타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김진태 의원의 진위는 모르겠지만 저 발언만 놓고 보면요. 큰 거 고생시키긴 좀 뭐해서 작은 거를 갖고 나왔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발언 자체는요. 김 의원 말대로 김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거든 작은 거든 둘 다 똑같은 생명인데 큰 거는 미안하니까 작은 걸로 구경합시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확실히 있죠. 이거는 동물권 운동가든 아니든 모든 걸 다 떠나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기사를 보니까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침팬치가 탈출을 해서 사살이 됐더라면 비슷하게 생긴 작은 아기를 왔을 거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건 엄연한 동물 학대다라면서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 반장, 김진태 의원이 정말 주장하고 싶었던 게 동물권에 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 질의의 핵심은요, 벵갈 고양이도 또 사살된 푸마 호롱이도 아니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이 이 푸마 탈출로 분산되는 걸 막으려고 NSC 회의까지 긴급 소집해가면서 푸마 사살을 지시하는 과잉 대응을 했다, 이런 겁니다. 지난해 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때보다 더 대응이 빨랐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내가 NSC 멤버인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거는 맞죠? 안 열렸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NSC가 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그거는 그 실무자가 화상으로 확인 정도 하는 거의 개인 얘기고요. 제가 NSC 상임 자, 이거 멤버입니다. 보세요.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화상회의로 연결돼서 지금 NSC가 소집됐다는데 화상회의 연결된 거는 맞나요?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NSC 상임위가 소집됐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멤버입니다. 아까 제 양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김 의원이 퓨마는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는 온순한 동물이다. 사살한 건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그날 초기 대응에 실패한 바람에 나중에 부득이한 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진태 의원님 그렇게 온순한 푸마 우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인정. 이렇게 좀 불편하게 약간 애둘러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던데,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살을 했던 건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죠. 네, 하여튼 그 이후에 상당히 논란은 있었죠. 예. 네. 근데 어제 일본에서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일본의 무슨 가고시마현 한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 사육사가 그 하얀 백호 호랑이한테 물려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우리를 치우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던 건데, 그 우리 밖을 탈출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족들이 호랑이를 사살하지 말라라고 해서 동물원 측이 그냥 호랑이를 두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호가 멸종 위기종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호랑이긴 해요.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정무위 국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의 가짜뉴스 엄벌 대책을 놓고서 여야 양쪽에서 다 우려가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라면서 엄단 방침을 밝혔고요. 이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또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라는 지적에 대책 발표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고 반장이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정부가 뉴스의 진위 여부를 구분하는 발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이런 지적에 동참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이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정부는 허위 조작이라고 했는데, 당시 그걸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이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본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의외의 반응이네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연히 정부 대응을 비판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느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 나왔을 때 이 정부가 조사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광우병 파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저희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MBC PD들은 체포까지 당하고 그런 사법 처리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 조작 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면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신에 뭐라고요?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군요. 예, 하지만 그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수가 한국이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43위로 껑충 뛰었다라면서 이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조작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그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내에서도 또 여당 내에서도 또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종합대책이 이달 중에 나온다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반장들 중에 얘기했으니까 나오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또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퓨마 학살 질타한 김진태, 고양이 학대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첫 국감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고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여야의 공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통상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은 기관 증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 국감에선 김부겸 장관이, 법무부 국감에선 박상기 장관이, 그리고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문물검찰총장이 나와 직접 질문에 답을 하죠. 자,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삼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합니다. 자, 이러한 관행에 따라 그동안 국회는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증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선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참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줬는데 이 김 대법원장도 이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석에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수령인으로 지급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가져간 돈이, 현금으로 가져간 돈이 2016년, 17년 2년간 8,200만 원입니다. 직접 현금 수령해서 어디에 썼는지 본인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예산을 완전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여러 가지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해명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관례대로 그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는 건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야당일 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며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마저도 정말 야당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판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요, 우리 운영위 국감할 때 인사 문제 가지고 대통령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을 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법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전부 퇴장을 해버렸는데요. 지금 인사 말씀하실 분 대법원장으로부터 이래저래 기회가 전혀 없는데. 아니야.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 인사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또 한국당 의원들이 10여 분 만에 회의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파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결국 오전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또 법원 도서관 등 기관 보고만 이뤄졌는데요. 12시쯤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본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본 질의에서 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거 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거주지에 대해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기각 사유를 문제 삼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기본권 문제 중 하나로 충분히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법리 적용 단계에 가면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판사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을 보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법원 사건에서도 직권남용이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미리 직권남용 무죄 판결에 포석을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해가 4줄 달랑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상세 지출 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결의서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정이에요. 누구한테 얼마 현금성 경비를 지출했나? 또 아까 뭐 카드 사용도 뭐 물커피를 썼다니까 그런 거 카드 사용을 얼마를 썼다? 누구한테 썼다? 지급했다. 그걸 16년, 17년, 18년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무처 그리고 재판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재편을 하고 장소 또한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무국은 대법원에 남고 사무처는 서초동을 떠날 계획인데 그 1순위가 명동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터 타워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건물 주인이 과기정통부라 임차료가 세입에 포함이 되고 서울 시내 건물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라는 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연간 임차료를 56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를 강조한 대법원이 이 대법원에서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 게다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굳이 택했어야 할까요? 게다가 청와대, 또 국회 등 권력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처 관계자, 세종은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또 과천정부청사는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적은 비용으로 옮길 수 있어 이 명동을 1순위로 검토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명동도 후보지 중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법농단 대법원 국정감사, 김명수 출석 놓고 여야 신경전입니다. 네, 아까 야당 의원들이 나가는 것도 보니까요. 오늘 법사위가 정말 격전지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은 장면을 아까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제 국감은 진행이 됐고요. 그 공보관실 운영비, 특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각급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눠준 현금 운영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안철상 이 법원행정처장 증빙 자료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엔 공보관실이 없지만 법원장, 지원장, 판사 등이 홍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수령한 건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에서 내려온 운영비 사용 안내에 의하면 증빙을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면서 예산 편성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 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장님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돈을 수령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현금성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처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느 조직이나 현금으로 돈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 사법부 여기를 누군가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금 지출, 현금으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무소불위의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최근 대법원에 잇따른 영장 기각 등 사법농단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풍등 하나 잘못 날렸다고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압수수색 영장부터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양승태 행정처가 정은호 게이트 당시 판사 비리 수사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서 확보한 수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계좌 추적 상황, 또 영장 들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실시간으로 다 전달해가지고 뭐 도피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중요 사건의 접수와 전국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석부장은 보고를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원 쪽의 해명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중요 사건 그 보고하는 예규를 폐지하셨죠? 폐지했습니다. 9월달에 폐지하셨는데 재판관장 우려가 예.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규에는 주무과장이 법원 행정처에다가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모사 전송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수석부장이 하는 거는 월거입니다. 네,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요. 상고심 과정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뤘잖아요. 알려졌었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이 그때 대법원에 상고가 되자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으니 뭐 유의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가 상고심에 의견을 제출하는 건 원래대로라면 불가능한 것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1월 정부기관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규칙보다는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정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묵살하고 곧바로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이 바뀌고 나서 실제 정부기관의 의견이 상고심에 제출된 건 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뿐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위해서 소위 원포인트 규칙 개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비상상고를 하라고 권고했죠. 네, 이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당시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더 확대됐다며 검찰총장도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요. 1975년부터 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던 그 형제복지원,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받고 있는데요. 자, 검찰은 1987년 수사를 진행해서 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라서 불황자 수용이었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당시 수사는 이 청와대 명을 받은 검찰 지휘부의 압력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적용한 이 정부 훈령은 위헌이었다면서 당시 판결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이요. 뭐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그나저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요. 아직도 오리무중이랍니다. 어디 있는지.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볼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김명수 출석 놓고 여야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희입니다.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불이 계속 타고 수십억 원어치의 휘발유가 날아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인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원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한 차례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는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20여 건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라, 스리랑카인 구속하지 말라, 본질은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인을 법대로 처벌해라, 엄벌하라 이런 청원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인 A씨는 올해 27살로 지난 2015년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도 아니고 성실한 노동자라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된 A씨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지만 저유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장고 탱크가 연쇄적으로 다 폭발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도 저유소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거기서도 작업 자체가 거기서 그냥 팽만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발파 작업도 하는 그런 공사장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저유소 화재 관련 지적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랜만에 여야 한 목소리로 스리랑카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큰 화재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상임위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잘 세워야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실화제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그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열린 국감에서도 저유소 화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의원들은 안전 불감증 문제라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가 원인이었다. 국가 기반 시설인 이 중요 시설이 일개 불씨로 파괴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일체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차라리 바람하고 풍등을 구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45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고 있었어요. 그 400만 톤이 넘는 대형 저유 시설에다가 이런 허술한 관리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전문가들도 안전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걸 문제로 꼽았습니다. 무려 18분 동안이나 연기가 났는데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저유시설에 설치된 폐쇄 회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경찰도 대한송유관 공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건 수사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공관을 딸 신혼집으로 전 해병대 사령관 수사입니다.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재임 시절 서울 공관을 딸의 신혼집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군 활동비를 딸 부부의 식자재비로 썼고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하면서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사령관은 군 생활 기간 고생했던 딸에게 미안해서 몇 달간 사두조리를 하도록 했다는 등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공금 일부를 항목과 다르게 쓴 거는 맞지만은 다른 돈으로 다 메웠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여간 설명이 그렇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겠고요. 이후에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감 좀 챙겨야 돼요. 52시간 지켜가면서. 네.